이재명 대통령이 의도하는 대로 국민의힘이 그 의도에 말려 들어가고 있다. 의도도 하지 않았는데 지발로 들어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측면이 그건 더 왜 그 장동혁 대표의 이 말투가 약간 변사 같잖아요. 정말 그 노모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 장동영 대표의 발끈하는 포인트가 좀 찔려서 그러는 거 아니야? 이제 아마 윤석열 그 피고인 측에서는 이걸 기대할 거예요. 공소 기각. 특검이 사형을 구형한 건 아니 감경해줄 요소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 수없이 얘기했나요? 지금 뭐 전한길 씨나 고성국 고성국 씨 씨나. 이런 사람들이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눈치를 더 볼 것. 하남시가 배운 시사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2월 19일 목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조영진이고요. 월요일 같은 목요일 설 연휴 지나고 또 인사를 드립니다. 설 연휴 어떻게 잘들 보내셨겠죠? 네, 잘 보내셨을 거라 생각하고 또 설 연휴 마지막에 들려온 아주 반가운 소식, 이탈리아에서 동계올림픽 여자 쇼트트랙 3000m 계주에서 우리 선수들이 또 금메달, 역전 금메달 정말 멋있었습니다. 마지막에 아마 김길리 선수가 그 질주하는데 진짜 멋있더라고요. 원래 이제 제가 올림픽 잘 안 보는데 그건 또 봤습니다. 눈물 나는 장면 많이들 보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 주식시장은 좋습니다. 네, 오늘도 잘 가고 있고요. 미국 시장 계속 삐걱삐걱 하는데 우리 시장은 뭐 튼튼하게 잘 달리고 있습니다. 한때 우리가 진짜 못 나갈 때 미국 시장 보면서 그렇게 부러워했는데 이제 우리 코스피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또 정치권 뉴스들은 정리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분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장현주 부대변인님 어서 오시고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올림픽 보셨어요, 이거? 너무 진짜 감동적이더라고요. 아, 속이 뻥 뚫리는. 그만 한번 흔들. 말해 뭐해. 네, 말해 뭐합니까? 네, 금메달 땄습니다. 자, 그리고 정우김 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뭐 그런 거에 흔들리지 않으시죠? 아니요, 감동적이었어. 보셨어요? 보진 않았어요. 아니, 뭐가 감동이? 아니 보지도 받았잖아요. 메달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올림픽에 사실 좀 그 메달 수확이 과거에 비해서 그랬는데 다른 건 몰라도 이렇게 팀 플레이를 해가지고 네, 계주로 더군다나 역전의 용사들 있잖아요. 네. 최 그다음에 신석희, 아, 최민정, 네. 심석희. 네, 심석희, 네, 최민정이고요. 최민정이라 그랬어요. 네, 그랬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아주 대단히 멋있는 선수들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박원석 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보셨죠? 새벽에는 못 보고요. 새벽 아침에 일어나서 하이라이트를 봤죠. 하이라이트 보셨고, 아니 뭐 그거 봐도 되죠. 네, 여튼 굉장히 멋있는 모습. 최윤경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떻게 연휴는 잘 보내셨고요? 예, 그럼요. 또 음식 하느라고 고생 많으셨겠습니다. 음식 안 했는데. 안 했죠? 참. 네, 우리는 네. 저 장르만 쇼핑몰에서 다 네, 장만하셨죠? 다 시켜먹으니까요. 네, 거기에서 다 있었으니까 갈비찜 맛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정치권 뉴스들 뭐부터 좀 보면 될까요? 코스닥이 지금 사이드카가 발동됐네요. 매수 사이드카. 그 코스닥이 네. 매수 그래요? 사이드카. 코스닥 아침에는 그냥 1% 정도였던 것 같은데 뒤에 갑자기 뭐 붙은 모양이군요. 아마 한때 그냥 확 쏟아가지고 143.23, 네. 2.6%. 아유, 막 몰렸나 봐요. 지금 그건 코스피다. 코스닥. 코스닥은 4.25. 5,600이 넘었어요. 그래 지금 주식창 보고 계시네요. 네, 아무튼 자랑스럽습니다. 코스닥과 코스피가 다 날아가고 있다. 네. 아, 고맙습니다. 이게 주식시장이 참 이 등락이 네. 전체적으로 우상향이긴 한데 네.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잖아요 얼마 그렇죠. 전에 그랬죠. 확 떨어져가지고 네, 한번 그랬죠. 한번. 그러니까 이게 참 진폭이 심해요 지금. 네, 없으시군요 별로. 크게 제가 많지는 보니까 않아요. 네, 크게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말투에 진정성이 없어. 돈이 들어가 있으면 이런 말투 안 나와요. 그렇죠. 예. 자, 그러면 네. 정치권 뉴스들 하나하나 짚어볼까요? 네, 이번 설 연휴에 그 지방선거 지금 100여일 정도 남았잖아요. 그래서 양당이 듣고 온 민심들이 있는데요. 서로 다릅니다. 뭐 늘상 그렇죠. 근데 지역이 다르기도 하고 만나는 사람이 다르기도 하고 또 이제 귀가 열리는 곳이 다르기도 하니까 서로 다른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그 여당에서는 개혁을 완수하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컸다. 그리고 야당에서는 입법 폭주를 중단하라는 국민들의 원성이 자자했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여당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가 우리가 설날에 민생 현장 가보니까 내란 종식해라. 사회를 대개혁해라. 이런 명령들이 아주 확고하게 확인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3차 상법 개정안, 행정통합특별법, 사법개혁안 등등을 곧 처리하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네, 저희 방송이 약간 버퍼링이 죄송합니다. 좀 걸린 모양인데요. 이 주말이 아니죠. 연휴 사이에서도 유튜브 맞아요. 채널, 유튜브 자체가 이제 네. 문제가 좀 어제 맞아요. 1시간 정도 네, 있었어요. 문제가 있었고요. 네. 지금도 아주 서버가 안정적이진 않은 것 같긴 한데 최대한 하여튼 뭐 우리가 어쩔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아니 갑자기들 많이 보러 오셔가지고 지금 그래서 그럴까요? 네, 방송 사이드카라고 네. 잠시 중단되었습니다. 혹시 죄송합니다. 이 세 분께서는 어디 가셨어요? 아니면 뭐 좀 이렇게 이야기를 좀 들어보신 게 있나요? 아니 근데 여야가 전하는 민심은 이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그런 듣고 것 싶은 같아요, 것만 진짜. 들으니까 예. 이게 주관적이고 저는 여론조사를 좀 눈여겨봤어요. 그러니까 방송 3사가 네. 다 서랍두고서 여론조사를 했잖아요. 제가 구체적인 수치를 말씀드리면 또 개요를 얘기해야 되니까 네, 네. 실로에만 말씀을 드리면 3대 지표가 있습니다. 하나가 대통령 국정 지지율, 하나가 정당 지지율, 하나가 예정돼 있는 지방선거 구도에 대한 인식. 근데 세 가지 3대 지표에서 전부 더블 스코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대체로 이제 선거의 결과는 예정돼 있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이에요. 네. 이제 전문가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근데 이제 정작 국민의힘이 이걸 좀 위기 상황으로 못 느끼는 게 아닌가, 아니면 외면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우리가 좀 이따 얘기를 나누겠지만 SNS를 통해서 부동산 관련된 이슈를 계속 어쨌든 그 제기하고 있는데 네. 저는 이것도 정책 사안이긴 하지만 지방선거 구도와 무관치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에 국민의힘이 끌려 들어갔는데 좀 잘못 끌려 들어갔다. 네. 특히 여섯째 한채 논쟁 이런 거는 어리석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판단을 잘못하면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장동혁 대표가 이번에 설 연휴 기간에 뭐 노모 얘기까지 언급하면서 거기에 대응을 했는데 패착이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 추세를 돌이키기가 네. 어렵고 이게 민심이라고 봐요. 네. 고 부동산 관련된 SNS 설전은 한번 저희가 이따 잠시 후에 한번 정리해드리기로 하고요. 네. 예, 우리 변호사님께서는 뭐 주변에 그냥 뭐 네. 친한 분들 무슨 얘기 많이 합니까? 그러니까 뭐 앞서 얘기 나온 것처럼 뭐 여야는 뭐 각자 또 정치적인 진영 안에서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주위에 보면은 이렇게 정치 크게 관심 없고 뭐 재테크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런 분들 얘기는 주로 이제 주식 얘기 정말 주식 많이 얘기 합니다. 진짜 많이 하죠. 그리고 이번에 명절에 이제 가족들이 모이면 네. 사실은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야, 너 뭐 이서방 뭐 주식 있어? 뭐 이런 거. 너도 하니 주식? 뭐 이런 얘기들. 이런 게 좀 가볍게 나오면서 야 주식이 5천이 됐대더라. 야 이재명 대통령이 한다고 했는데 진짜 5천이 됐대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조금씩 나오는 것이 좀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많은 분들이 그거 오늘 뭐 이제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윤석열 피고인에 대한 재판 선고가 있잖아요. 오늘입니다. 그거에 또 많은 관심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이게 설 명절 지나고 바로 선고가 난다라는 부분들은 대부분 국민들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윤석열은 어떻게 된대?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네. 오늘 아마 선고 결과에 많은 분들이 눈과 귀 집중하실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은 듭니다. 주식과 윤석열 재판 이야기가 지금 많았고요. 우리 의원님께서는요? 부동산 같은 경우도 본인이 다주택 소유자가 아닌 이상은 별 관심을 안 보이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그 정치와 관련해서도 요새는 가족들도 이렇게 성향이 다를 수 있지만 대체로 비슷한 사람들이 가족이 네네네. 되잖아요. 그런데 보수 성향을 갖는 가족들의 특징을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정치 얘기를 안 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일단 모든 것이 실망스럽고 또 지표가 보여주는 어떤 상황이 굉장히 비관적이고 그런데 그렇다 그래서 어떤 대안이 있느냐 하면은 뚜렷한 대안이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뭐 주식
지표도 상당히 높고 그렇지만 실제로 그 민생으로 들어가면은 또 여러 가지 자잘한 문제들이 상당히 많고 부동산도 그래요. 그래서 다주택 소유자에 대해서 세금 중과 유예를 철회한다 해가지고 이 문제가 그러면 한 번에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에 대해서 그런 비판을 하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준비된 또는 기반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자체가 허물어졌다라는 그런 냉소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장동혁 대표의 그 노모 얘기는 좀 이따 하기로 했어요. 네, 지금 아니, 바로 할게요. 네, 바로 하겠습니다. 노모에게 불효자는 옵니다. SNS가 갔죠? 이 설전은 그래도 한 번은 순서대로 소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13일 설 연휴 하루 전입니다. 13일 오전에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면서 이 SNS 부동산 설전이 시작됐는데요. 대통령이 이제 이날 같은 날 양도소득세까지 깎아주면서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에게 대출 만기가 됐는데도 연장 혜택을 주는 게 공정할까? 그러니까 다주택자 대출을 이제 다시 조이겠다라는 취재 이야기를 던졌어요. 네. 그 장동혁 대표가 아니 대통령이 한밤중에 다주택자들을 향해 사자후를 날렸다. 국민에 대한 부동산 겁박을 이제 그만 멈추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다시 답장을 했어요.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추구하고 있을 뿐 난 집을 팔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다. 사적으로 저는 1주택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요거는 이제 장 대표를 살짝 노린 걸까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네, 싶은데 6주택. 모르겠습니다. 정확히는. 네. 근데 대통령이 실제로 장 대표를 언급하면서 국민의힘은 다주택자를 규제하면 안 되고 이들을 보호하면서 기준의 금융세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장동혁 대표가 그때 답변을 또 합니다. 대통령이 올리신 글 때문에 노모의 걱정이 큽니다. 대통령 때문에 새해 벽두부터 불효자는 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갑자기 왜 노모는 왜 나온 이제 거예요? 아마 이제 이런 맥락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뒤에 또 추가 설명을 했는데, 아이고 내가 죽어야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을 팔 텐데 네가 지금 장동혁 장동혁 대표의 대표가- 모친이 그렇죠. 갖고 있는 게 정확히 4채 플러스 지분 2채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채에 노모가 살고 계신다.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아이고 내가 죽어야 이 집을 팔아서 네가 5채가 되는데 이제 이런 맥락으로 얘기를 하셨나 봐요. 5채 되면 좀 낫나요? 아니 6채에서 5채 되는 게 무슨 큰 의미가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 공격을 어떻게 했냐면 네. 대통령은 왜 자꾸 국민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갈라치기 하느냐. 이건 선거 브로커 같은 느낌이 든다. 정작 대통령님은 퇴임 후 50억 원 시세 차익이 예상되는 분당 재건축 로또를 갖고 계시지 않느냐라고 이제 공세를 폈고 대통령이 어떻게 답장을 했냐면 사회의 악은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다주택이 돈이 되게 만든 정치인들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네. 장동 대표의 마지막 SNS는 노모가 서울에 50억 원짜리 아파트 구경 가기로 했으니까 그리 알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노인정에서의 그 핵심 이슈는 그 쿠팡인지 뭐식인지 하고 관세더라라고 이야기했답니다. 쿠팡인가 호빵인가? 예, 그게 그거였다. 제일 핫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고요. 네. 또 50억 차익이 나오는 분당 주택 있나요? 그래도 재건축을 하면 네. 그 한 30년, 2030년쯤 되면 아마 그 재건축 과정에 있는 네, 모양이죠. 예, 예. 그러니까 똘똘한 한 채겠죠. 네. 그 시세 그런데- 차익이 50억이 나기는 어렵겠죠. 아니요. 그러니까 시가가 그렇게 시가가 되니까 그 정도- 시세 차익은 50억은 아니겠죠. 그렇죠. 그렇게 그렇죠. 예. 나오겠죠. 근데 여기 이제 시세 차익 50억이라고 그래서 50억이나 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분당에서. 여튼 이 부동산과 관련된 장동혁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의 온라인 썰전 혹시 어떻게들 보셨는지. 근데 대통령이 직접 이걸 다 하셔야 되나 하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하고. 아니, 국토부 장관이나 저 여당 대표는 뭐 하시나 하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 박원석 의원님? 아니 이거 그냥 되게 심플한 건데 우리 국민들 중에는 다주택자보다는 1주택자이거나 무주택자가 더 많아요. 그럼요. 근데 이걸 가지고 논쟁을 벌이면 다주택을 옹호하는 듯한 포지션에 서는 게 무조건 정치적으로 불리합니다. 이게 첫 번째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새로운 정책 발표를 한 게 있나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얘기하는 거 정책으로 따지면 딱 하나예요.
다주택자 중과세를 양도세 중과세를 유예하던 걸 중단한다. 그리고 나는 이미 1년 전에 이걸 예고했다. 때문에 이걸 계속 들고 있어서 불이익을 입느니 5월 달까지 유지되니까 그때까지 파는 게 좋겠다. 이 얘기를 반복해서 이렇게 얘기했다 저렇게 얘기했다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저는 이게 이제 정책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구도 만들기이기도 하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지방선거 앞두고서. 근데 거기에 이제 국민의힘이 끌려 들어가고 있어요. 다주택자를 옹호한 듯한 인상을 주면서. 네. 실제 본인들은 다주택자 옹호가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본인들의 의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국민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중요합니다. 예. 국민들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 게다가 장동혁 대표하고 이 논쟁에서 결국에 대통령 집이 50억이고 어쩌고 하지만 6채 대 1채입니다. 네. 구도는. 그러면 대통령이 지금 물론 청와대 관저에 살기 때문에 그 집에 살진 않지만 대통령이 다주택자도 아니고 1주택자인데 그 집마저 팔라고 얘기하는 게 맞아? 이게 상식적인 생각이잖아요. 아니 1주택인데 뭘 그걸 갖다 이렇게 팔려고 해. 근데 장동혁 대표는 뭐 저렇게 6채씩이나 갖고 있어. 본인은 금액이 얼마 안 된다고 얘기하지만 이게 그냥 상식적인 인상평이에요. 근데 그런 상식적인 인상평을 불식시킬 만한 예리한 어떤 논쟁을 만들어내거나 대안을 제시한 게 없어요. 오히려 뭐 대통령 50억씩이나 되는데 왜 집을 안 파냐는 등 내 거는 한 채도 팔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는 등 우리 95세 노모께서 신세 한탄을 하신다는 등 그러니까 이거는 정책적이고 정치적인 논쟁에 굉장히 감성을 끌어들여 가지고 뭐 어떻게 해보려 그런 건데 별로 성공적이지 못합니다. 당내에서도 조금 비판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 뭐 이렇게까지 얘기할 문제냐.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의도하는 대로 국민의힘이 그 의도에 말려 들어가고 있다. 네. 그러니까 차라리 저럴 바에는 답을 안 하거나 아니면 정말 정책 논쟁으로 저거를 바꿔서 이 현 정부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정책의 전반에 대해서 지난 정부하고 대비해서 평가를 한다든지 야당으로서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지 이것도 아니고 굉장히 관성적인 부자 옹호 스탠스를 국민의힘이 보이면서 어떻게 보면은 스스로 지방선거에서 불리한 구도를 자처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근데 이제 의원님은 그 의도한 대로 빨려 들어갔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근데 제 느낌으로는 의도도 하지 않았는데 지발로 들어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측면이 그건 더 뭐냐면은 사실 그 대통령이 다주택자를 겨냥함으로써 네. 소위 이제 우리 국민들의 정서 중에 그 배아픔 이거를 자극시켜서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선거와 지지율에 상당히 유리한 국면을 만들었어요. 네. 만들었는데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에 대한 이 양도세 중과세 유예에 대한 이런 문제 제기는 예를 들어서 아주 그 특정 지역에 지금 값이 엄청나게 올라가서 소위 10년 새에 몇 배라 그러더라. 몇 배의 수익을 올린 그런 지역을 타겟으로 했으면 그게 맞는데요. 서울의 다주택 유형에도 다세대 주택이라는 것도 있고 연립주택이라는 것도 있어요. 다가구 주택은 그 자체가 네. 다주택이 아니래요. 단주택이래요. 한 가구에 한 집이니까. 다 가구는 그런데 네. 다세대는 그렇죠. 등기를 하면서 다주택이 될 수가 있다라는 빌라 거예요. 건물 한 채 한 16집 뭐 그렇죠. 이렇게 있는 그러니까 데죠. 거기 서유하는 사람도 있고 임차하는 사람도 있는데 실제로 그런 다 세대 주택에 세를 들어 사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 임차 맞게는 현실적으로 대안이 없거나 아니면 사실 거기 있는 집을 사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서울 사람들은 아파트를 사고 싶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다른데 이거를 그냥 한 번에 다주택이라고 해가지고선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 대한 고려가 없는 게 사실인데 느닷없이 장동혁 대표가 다주택자 대출을 막기 위한 사자후 그러면서 마치도 본인 스스로가 그냥 다주택자 옹호자인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만들었다라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왜 그러면은 이재명 대통령의 그 한 주택에 대해서 문제 삼냐면 똘똘한 집 한 채도 문제가 있다는 식의 발언이 있었어요, 대통령이. 실거주 하지 않는 그렇습니다. 집은 근데 지금 실거주 처분하는 게 안 좋겠다. 하잖아요. 그런데다 인천 계양을에 또 그 지역구가 있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양에서는 임차를 하고 그 집은 여태까지 가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는 제가 볼 때 합리적이에요. 근데 그걸 그렇게 핀포인트 하지 못하고 느닷없이 다주택자에 대한 사자후 그러더니 어머니를 얘기하면서 쿠빵, 호빵 막 이러니까 일단 이거는 좀 다른 얘기인데 왜 그 장동혁 대표의 이 말투가 네. 약간 변사 같잖아요.
약간 이렇게. 근데 지금 노모 얘기를 하면서 변사 옛날. 네, 불효자는 옵니다. 콧방인지 호빵인지 하는 그 내용 자체도 상당히 변사의 수준에 맞는 듯한 심파. 그러다 보니 심파 같죠. 네, 그리고 좀 심파죠. 과연 정말 그 노모님께서 그렇게 그렇게 말씀하셨을까라는 의문을 많은 사람들이 호빵. 가져요. 그러니까 이게 혹시나 장동혁 대표의 머릿속에서 원래 이분이 충청도 분이고 그 모 개그맨하고 상당히 가까워서 이렇게 누구를 이렇게 웃기는 거에 굉장히 이렇게 나름대로 장점이 있어요. 개그 욕심이 있으세요? 장점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개그맨처럼 웃긴다는 소리를 많이 듣는데요. 오. 그런데 하나도 안 웃기는데 쿠팡인지 호빵인지 해가면서 그러다 보니까는 정말 이 설전을 사실 지금 전 세계가 AI가 어떻고 로봇이 어떻고 지금 앞으로 10년 내에 세상이 변한다 그러는데 이 다주택을 가지고 이루고 대한민국의 권력 서열 1위라는 대통령하고 제1야당 대표가 이거 설전을 벌이는 거에 대해서 민망함을 느낀 사람 굉장히 많았을 건데요. 아 그리고 노인정에서 관세하고 쿠팡이 그러니까. 제일 핫하다는 얘기를 그러니까 모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노인정에서 제일 많이 하는 얘기 뭔지 아세요? 관세요? 비트코인 얘기예요. 근데 우리 진짜? 관심들이 많으시다. 아니 노인정에 가보셨어요? 우리 제가 설에 만났잖아요. 우리 96세 우리 어디서? 우리 할머니를 아니 서울? 네, 서울이요. 여긴 충청도 아니에요 지금? 아니, 충청도 무시하세요. 아니 무시하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이에요 요즘에? 비트코인 수도 얘기하시는구나. 있구나. 아니 그래요? 그렇다면 아니 근데 뭐. 근데 저는 장동혁 대표가 앞서 뭐 심파 얘기도 나왔지만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한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네네네. 뭐 갑자기 좀 발끈해서 막 대응하는 그런 모습.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그동안 계속해서 일관된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있었거든요. 특히 다주택자들에 대한 네,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부동산에 대해서 불패시나 이거 이제 통하지 않게 하겠다 이거 굉장히 강력하게 계속 일관적으로 나오고 있는 메시지였는데 갑자기 장동혁 대표가 이게 갑자기 뭐 어느 포인트인지 모르겠는데 발끈해서 감정적인 대응을 하다 보니까 이게 대립구도가 앞서 얘기가 나온 것처럼 대통령의 퇴임 후에 거주할 집 한 채와 육체 장동혁 대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육체잖아요. 네. 이러면 일반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아니 6채나 있었어?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거기에서 뭐 갑자기 노모 이야기를 꺼내서 또 감정적인 대응을 하고 있지만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 장동혁 대표의 발끈하는 포인트가 좀 찔려서 그러는 거 아니야? 좀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다고 근데 생각해요. 그건 아니에요. 약간 장동혁 대표는 네. 약간 지금 즐기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나와 대통령이 지금 네, 맞아요. 1대1로 일대일로 붙고 한다. 해주고 있다. 있잖아요, 대통령이.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대답해 주는 것 자체가 네. 장동혁 대표한테는 이거 꽤 괜찮다고 스스로 느끼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 채널 A하고 인터뷰한 건가 예. 그걸 네. 보면 아니 그럼 면전에 가서 지난번에 그쵸. 하시지 그랬냐고 만나서. 했더니 아니 이렇게 SNS로 하면 굳이 갈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 깜짝 놀랐는데 그러면 이제 앞으로 그 무슨 뭐 영수회담 이런 얘기 꺼내지 말아야죠. 근데 계속 영수회담 하자고 하면서 네. 막상 자리가 깔리니까는 당 내부 반대를 핑계로 못 나가고. 근데 거기는 안 가고 그리고 SNS로 저렇게 대통령과 뭐 얘기를 주고받는 걸 즐긴다. 글쎄요, 저래 가지고 야당 대표의 정치력이 과연 살아날까 싶은 생각이 들고 야당은 비판도 매섭게 해야 되지만 그 비판이 날카롭고 정확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야당다운 대안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 어느 쪽도 아니에요. 비판이 날카롭지도 않고 야당다운 대안도 없고 그냥 관성적인 얘기만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관성인데 그러다 보니까는 가뜩이나 윤석열이 저 난장판을 벌려놔가지고 국민들 시야 밖에 밖으로 나갔는데 야당의 목소리가 들리질 않아요. 뭐라고 얘기해도. 그리고 이슈를 계속 바꿉니다. 쌍특검 얘기하고 단식하다가 이제 쌍특검 얘기 쏙 들어갔어요. 그 얘기 안 합니다. 그랬다가 갑자기 뭐 그 여당이 법안 일방 처리한 거 가지고 뭐 정상회담 영수회담 거부하고 이번엔 또 부동산 가지고 뭐 툭탁거리고 그러니까 도대체 야당이 정부 견제 비판을 일관성 있게 집중적으로 뭘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전부 내부용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장동혁 대표의 저런 정치적인 메시지나 행동이. 저래 가지고 선거에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그리고 설득력이 너무 없는 게 6채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한 채는 제가 가족들과 살고 있고 한 채는 지역구 활동을 위해서 샀고 네. 한 채는 어머니 살고 있고 그쵸. 한 채는 장모님 살고 계시고 하나는 여의도의 업무용 여의도에. 오피스. 아니 그렇게 저 목적에 맞게 한 채씩 집 사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 제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분산 투자죠. 지금 현재는 어디가 개발될지 모르니까. 이거는 좀 분명히 해야 되는데 네. 장동혁 대표가 지금 비판을 날카롭게 해도 미움을 받는 정국인데 비판마저도 그렇다 보니까 이제 더 이렇게 냉소의 대상이 된 거는 맞고요. 네. 6채와 한 채로 단순화 시키기에는 제가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이지만 이거는 좀 얘기가 달라요. 그런가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집 한 채 가진 게 문제라는 뜻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네. 똘똘한 집 한 채도 문제고 살지도 않으면서 그 본인 스스로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장동혁 대표의 집은 구로에 하나가 있어요. 가족들이 살고 있는. 예. 그다음에 이제 지역구를 관리하기 위해서 지역구에도 하나가 있다는데 어떻게 보면 지역구에 집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거는 보기에 따라서 이걸 비판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서울 강남에 집 한 채를 가지고 있으면서 지역구 한다고 저기 지방에 내려가서 렌트하는 사람보다 이게 양심적일 수 있는 얘기예요. 네. 그다음에 하나는 오피스텔인데 오피스텔은 제가 알기로는 주거에 포함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사무용이기 됐다, 안 때문에. 됐다 하고 네.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두 개는 지분이래요. 부인이 뭐 그 처가지 부모님으로부터 상속 이제 증여인지 받은 지분이라는데 그 지분이고 하나는 이제 어머니가 살고 있다라는 거니까 오늘 또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머니가 살고 있는 집을 어머니한테 왜 증여하거나 이름을 명의로? 명의로 하지 않고. 근데 보세요. 그럼 어머니 앞으로 그러면 저기 명의로 옮기면은 그거에 따른 세금도 있을 것이고 그 집 자체를 그래서 모두 합하면 한 8억 5천 정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거를 단순히 다주택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애초에 장동혁 대표가 자기 스스로 들어갔다는 게 다주택자를 조이기 위한 사자후라고 얘기하지를 말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마치 또 자기가 다주택자라는 거를 오히려 이미지를 고착화한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뜯어보면 똘똘한 건 단 한 채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는 있는데 여기서 대응이 야당 네. 대표로서 무디인데다가 그동안에 했던 정치적 행적이 국민들로부터 요새 뭐 국민 뭐 밉상 진상 이런 소리까지 나온다고 하니까 장동혁 대표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일단 그 뭐랄까 부정적이다 보니까 그런 거죠. 근데 사실 이거는 본인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근데 느닷없이 어머니 하면서 관세 뭐 노인정 쿠팡 이러다 보니까 얘기가 좀 이상해진 네. 건 사실이에요. 하여튼 이게 해명이 이렇게 썩 사람들에게 네. 다가오지는 않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네. 아니 뭐 그렇게 불가피성이 느껴지지 않아요. 본인은 전부 다 불가피한 이유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서울에 집 가지고 지역구에 렌트하는 경우는 다반사입니다. 네. 대부분의 지역구가 요즘에 그거 CBS 시리즈 하고 있어요. 한번 눈여겨보세요. 그런 국회의원들을 유형별로 쫙 분류해가지고 서울에 집 있고 지역구에 임대하는 반면에 지역구에서 한 채만 있는 혹은 뭐 여러 채 집이 있는 이거 다 분리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임대를 할 수 있는데 꼭 사야 되는지 그리고 지분도 뭐 당대표쯤 돼서 논란이 될 것 같으면 정리할 수도 있는 문제고 그래서 그런 불가피성이 별로 그렇게 설득력 있게 들리지 않아요. 다만 금액이 그렇게 무슨 강남처럼 다 합쳐봤자 얼마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근데 그건 본인이 제기한 논점이 아니잖아요. 본인이 제기한 논점은 다주택자를 왜 죄인 만드냐 아니 그래서 이 그런 논점이었지 건데. 않습니까? 자, 하여튼 뭐 장동혁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썰전 이렇게 온라인으로 쭉 와가 이제 더는 뭐 할 거 없겠죠. 계속 하나요 앞으로? 썰전이요? 네, 장동혁 대표가 이제 GG 쳤습니다. 오늘 그 대통령이랑 하다가 그 SNS 설전하다가 과로사 할 뻔했다고 본인이 올렸거든요. 명절 내내 SNS 하느라고 힘들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아마 추가로 더 하지는 않을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애초에 이기기 어려운 구도에 본인이 들어갔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중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핑계 없는 무덤 없듯이 사연 없는 다주택자는 없는 것 같기는 한데 네. 또 장동혁 대표도 여러 가지 사연을 이야기했지만 사실 앞서 말한 것처럼 그러면 대통령이 퇴직 후에 지금 거주할 1주택에 대해서 공격을 애초에 하지 말았어야죠. 그럼 자신의 다주택에 대해서 구구절절 사연을 얘기할 거였으면 네. 애초에 구도 자체가 이길 수 없는 싸움에 빨려 들어간 거고 대통령은 오히려 큰 거대 담론 부동산 정책의 합리성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메시지가 훨씬 더 강하게 먹힐 거다. 앞으로도 계속 메시지 대통령은 네. 낼 거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제가 짧게 네. 한마디만 네네네. 할게요.
지역구에 있는 분들은 이게 정상이 되려면 지역구에 집을 가지고 있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도 우리나라 전국에 지금 집값이 다 오른 것처럼 얘기들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네, 서울만 그렇죠, 사실. 서울만 그렇지도 않아요. 지금 서울은 풍선 효과가 있어서 그렇지 특정 지역 빼놓으면은 그거 부동산 전문가가 통계낸 것도 있어요. 심지어는 경기도에도 집값이 안 오르고 있고요. 대구 같은 데는 오히려 분양도 안 돼가지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부동산 문제의 원인과 처방이 처음부터 정확했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다 하다 보니까는 예를 들어서 지방에만 집이 세 채 있는 다주택자하고 서울 강남에 있는 세 채 다주택자하고를 똑같이 등치시켜 놓는 건 상당히 문제고요. 이걸 아셔야 돼요. 부동산 양도세 중과 이제 유예를 풀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지방에 가지고 있으면서 겨우겨우 이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고생을 하지만 서울에 강남에 여러 채씩 가지고 있으면서 그거 하는 사람들은 그거 지금 양도세를 중과한다 그래서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이 현실을 정확히 간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처방을 하려면. 뭐 정책과 이제 시장이 같이 움직이느냐는 조금 다를 수 있다는 말씀이신 네. 것 같고요. 뭐 그건 뭐 많은 분들이 지적했던 문제긴 하니까 그래서 시장이 과연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썰전보다도 시장이 과연 대통령의 정책이 얼마나 통할 것인가 이게 진짜 중요한 문제인 것 같은데 네. 근데 그건 뭐 좀 더 시간이 지나봐야 되겠죠. 예. 자 그리고 오늘 오후 3시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에게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우리가 작년에 가장 많이 불렀던 그 이름 지귀현 부장판사가 오늘 선고를 하게 되는데요. 네. 비상계엄 443일 만에 오래 드디어 이제 걸렸다. 가장 중요한 네. 큰 줄기의 재판이 1차적으로 이제 마무리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가 제일 이제 중요한 뭐 변수 내지는 중요한 뭐 서로 쟁점이 될 다툴 것인가? 쟁점이에요. 아니 그 전까지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기일에 출석할 거야. 근데 이게 제일 궁금했었어요. 왜냐면 할까 말까 해가지고도 네. 예측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에 네. 갑자기 안 나와버리면 선고가 미뤄지는 거 아니야? 네. 실제로 이제 지기현 부장판사가 결심 공판을 하루 연기를 했잖아요. 그날 결심까지 끝냈어야 되는데 자정 넘어가면서 다시 기회를 잡기도 했었는데 선고 안 하고 그럼 도망가는 거 아니야? 이게 그 전까지 궁금해했던 아. 대목이에요. 네. 근데 이제 변호인단이 오늘 출석한다고 이야기를 해서 그거는 그 출석한 상태에서 선고가 이루어질 것 같고요. 예. 쟁점으로는 지금 앞서 이제 다른 재판부들이 내란 우두머리 뭐 등등 다 인정이 됐죠. 주요 임무 종사자들에 예. 대해서 이 비상계엄이 내란이었느냐를 이제 인정했는데 이 주요 재판에서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봐야 하는지를 인정할까? 그게 이제 하나의 쟁점이고 이게 이제 제일 그 중요한 재판이니까. 그렇습니다. 네, 내란인지 인정하는 것 하나. 그렇죠. 그게 이제 포고령이 위헌이었냐 이런 그 세부 쟁점들도 다 예. 같이 가져가게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공수처가 수사권이 그때 있었던 게 맞느냐, 이 수사를 하는데 문제가 없었느냐, 왜냐면 공소기각에 대한 우려가 있었어요. 공수처가 직권남용으로 수사를 시작해서 이제 내란까지 관련 범죄로 했으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판단도 내려질 것으로 수사권 보이고요. 인정하느냐. 네. 그리고 이제 가중하거나 감경할 만한 사유는 무엇이 있었느냐. 설마 초범 또 나옵니까? 한 번 써먹었기 때문에 다시 써먹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전히 초범이긴 합니다. 근데 네. 이제 그 얘기를 하지는 않을 것 같고 이제 감경이 되려면 본인이 이제 머리에 땅을 찌우면서 반성하고 눈물을 뿌려가지고 사죄했어야 되는데 네. 그러지는 않아서 별도의 감경 사유는 없지 않을까. 그리고 윤석열 피고인의 주장은 주로 내가 한 게 아니고 아래에서 했다는 주장을 지금까지 계속 해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시도하고 계획한 우두머리가 아니라 밑에서 그렇게 했다라고 뭐 얘기를 김용현 해왔는데 등이. 네. 네. 그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가 이제 관심사입니다. 그리고 형량이 어떻게 나올지도 또 네. 중요하겠죠. 요 생중계 하죠. 네. 네. 이따 오후 3시부터 아마 이 생중계를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다른 재판들로 쭉 미뤄보면 내란 인정은 아마 안 하기 어려운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수사권도 이미 인정됐습니다. 이미 인정이 다 한 차례. 됐죠? 예. 네. 그럼 뭐 큰 쟁점이 없을 것 같긴 한데 물론 이제 지기현 판사가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는 뭐 봐야 되긴 예. 하겠습니다만 어떻게들 예상하시는지. 일단은 뭐 내란이라는 거는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앞서 벌써 한덕수 총리에 대한 그 재판에서도 그랬고 그리고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해서도 이미 내란이라는 점은 또 선명하게 재판부가 인정을 했기 때문에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기현 재판부만 뭐 별도의 판단을 한다 이런 건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아마 윤석열 그 피고인 측에서는 이걸 기대할 거예요. 공소기각. 공소기각이라는 건 결국 공수처가 애초에 내란에 대해서 수사권이 없었는데 이 수사가 잘못된 거고 기소가 잘못된 거니까 결국 공소가 기각돼야 된다. 아마 이
이 논리를 가장 기대하고 이 결과를 바라고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어려울 겁니다. 이미 네.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다라는 부분은 앞서서 백대현 재판장이 명확하게도 인정을 했어요.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를 얼마든지 수사할 수 있는 수사권이 분명히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실체적으로 봤을 때 뭐 내란죄라든지 뭐 수사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문제 없이 통과가 될 것 같고 네. 다만 그 양형 사유에 대해서 저는 이 부분을 이제 특검에서는 사형을 구형을 했는데 네. 이걸 만약에 지기현 재판부가 감경을 해주게 되면 뭐 무기징역이라든지 뭐 내려올 수가 있거든요. 네. 또는 아예 애초에 무기징역형을 선택을 하고 거기서 감경을 가면 그러면 10년 이상 50년 이하 그래서 10년 이상 뭐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네. 유기형이 돼요. 이렇게 돼버리면은 나중에 뭐 무기만 받더라도 20년 살고 나면 원칙적으로 가석방 요건도 뭐 될 수 있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국민 법감정에는 맞지가 않다. 네. 사실 특검이 사형을 구형한 건 아니 감경해줄 요소가 없다는 거잖아요. 감경을 해주려면 뭐 반성을 한다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께 진정으로 사죄를 한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감경을 할 게 없으면 최저형이 무기징역이니까 네. 당연히 이건 선택할 수 없고 사형을 구형한 거라면 법원도 마찬가지에서 감경 사유가 없다라는 점을 받아들여서 네. 구형과 같이 사형 선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뭐 김용현 전 장관은 무기징역 구형이 됐고 네. 노상원 징역 30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20년. 네, 요 정도 이제 그렇습니다. 구형이 됐으니까 어떤 형량 이 사람들 다 오늘 같이 나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어떤 형량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이 됐습니까? 네, 그랬다고 합니다. 12.3 비상계엄을 저지한 대한민국 국민이 이제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이 됐다라고 하는데요. 그거는 이제 상 받을 때 우리가 얘기하시니까 아, 받고 싶다. 대통령이 이때 그 당시 이 응원봉을 든 사진을 올리면서 X에 올리면서 인류사의 모범이 될 위대한 대한 국민의 나라다 이렇게 올렸습니다. 네. 추천은 누가 한 겁니까? 아, 저명한 그 학자들이 학자자니. 추천했다고 하는데 해외에서? 네. 예. 아니 그러니까 정치학회에서 네. 우리나라 우리 서울 정치학회에서 총회 예. 아니 그러니까 외국의 예. 전현직 회장들이 한 것 같아요. 전현직. 예. 정치학자들은 추천할 만하겠네요. 네, 그럼요. 아니, 누구나 추천할 만하죠. 그럼요. 아니, 특히 정치학자들. 특히 정치학자들. 네. 자, 그리고 오늘 선거가 나오면 네. 국민의힘에서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모두들 궁금해하고 있는데 사실은 뭐 결정된 거 아닐까요? 아니, 예고를 이미 했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 인터뷰 내용을 보면 뭐 절연은 수없이 얘기했다. 이제 전환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절연을 수없이 얘기했나요? 절연 그러니까 언제 계엄이 얘기해요? 잘못됐다는 얘기는 했죠. 그러니까 그것 이외에 뭐 윤석열과의 절연 명시적으로 이렇게 얘기한 바는 개인으로든 당 차원으로든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전환이라는 게 뭐 이제 당명 바꾸고 뭐 인재 영입하고 이런 건데 그것도 그렇게 뭐 신통할 것처럼 보이지는 않고 그래서 결국 변화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당 내부에서는 선고가 나면 확실하게 절연해야 된다. 아니 심지어 윤상현 의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저는 윤상현 의원이 그런 얘기할 자격이 있는지 주셔 사실은 좀 그 의구심이 드는 그런 네. 분인데 본인 잘못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정말 통렬하게 반성하고 국민들 앞에 사과한 적이 있나요? 1년만 있으면 다 잊어버린다 이러고 그냥 퉁치고 넘어간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랬던 의원마저 관저 앞에 가서 윤석열 지키겠다 그러고 서부지방법원 난동 본인이 다 감싸주겠다 그러고 이랬던 의원마저 전륜을 얘기하는데 그조차도 장동혁 지도부에서 나올 가능성은 없고 오히려 반대해서 지금 뭐 전한길 씨나 고성국 씨 씨나. 이런 사람들이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눈치를 더 볼 것 같아요. 그래서 큰 틀에서 달라질 건 없다. 그러나 이제 본인이 또 아주 그냥 교묘하게 이미 이제 절연을 할 만큼 했다라는 식으로 대충 얼버무리면서 이 상황을 넘어가려고 할 텐데 국민들한테 그렇게 비춰지지 않을 거고 다만 그러면 오늘 이후로 국민의힘 내부에서 또다시 장동혁 리더십에 대한 동요가 일어나면서 지방선거 전에 어떤 현상 변경이 일어날 거냐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이미 이걸 읽었어요. 직을 걸고 들어오라 그러는데 한 명도 안 들어왔어. 때문에 나한테 문제 제기해봐야 그냥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날 거 나는 내 그 스타일대로 가겠다. 이렇게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절연을 하면 아마 그 고성국 씨랑 전한길 씨가 가만히 있지 않을 가만 것 안 있을 것 같고 같아요. 힘들어질까요? 네. 그걸 이제 이겨내야 되는데 그거 이길 자신 아마 없는 것 같고
반면 요 지금 그 배현진 서울시당 위원장의 징계가 또 걸려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장동혁 대표가 배현진 의원의 당원권 정지 1년 징계 처분에 대해서 이거 아동 인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린 징계 취소를 검토해 본 바는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제 국민의힘이 지금 크게 윤석열과의 절연, 그다음에 친한계와의 절연 이렇게 이슈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덕분에 지금 안에서는 굉장히 고통받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기호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한 게 알려졌는데 이번 선거 지방선거 진짜 포기하고 싶은 심정이다라는 이야기를 의원 단톡방에 했다는 거예요. 지금 뭐 지역 민심도 좋지가 않고 그리고 계속해서 국민의힘의 입지가 좁아진다는 거를 선거를 치르는 사람들은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 설 앞두고 나왔던 여론조사들을 보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냥 뭐 판판이 다 깨진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우리가 네. 그 계엄 선포에 대한 국민의 저항 또 뭐 빛의 혁명이라고 그러셨나? 네.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국민의힘이야말로 내부에서 밑으로부터의 혁명이 지금 필요한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기존의 이 구조와 시스템으로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리고 현직 의원들이나 지금 4년 전에 지방선거에서 정말 많은 사람이 당선이 됐습니다. 네. 국민의힘 소속 그 공천받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 현장 돌아보면 자기가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를 지금 체감하고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정당의 존재 이유는요. 정의가 아니에요. 선거 승리지. 근데 정의도 선거 승리도 지금 다 놓치고 있는 상황이라면은 밑으로부터의 혁명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누군가가 주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단 한 사람의 리더가 주도해갖고 될 수 있는 또 상황도 아니라면은 소위 그 중심에 있는 정치인들의 연대가 필요한데 사실은 그 연대가 안 되는 거예요. 연대가 서로 그 속된 표현을 하면 서로 자기만 잘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그 사람들이 그 속으로 어떤 인식을 하든 간에 연대를 해야 될 사람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아까 한기호 의원이 뭐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그랬어요. 포기하고 아니 포기할 마음이라면 왜 밑으로부터의 혁명이 안 되느냐고요. 네? 항상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한국인들 죽고 싶다 할 때 그 죽고 싶은 결기로 한번 살아봐라 얘기를 하는데 어려운 얘기인데. 어려워요? 징계 당할까 봐. 네. 아니 징계가 지금 징계 당하는 게 뭐가 무서워?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지금 죽게 생겼는데요. 그렇다면은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뭐 여러 가지 뭐지 그거 컨설트도 하고 하는데요. 제가 볼 때 콘서트. 네. 콘서트라 그래야 되나? 아니 북콘 한동훈 그다음에 유승민, 오세훈 또 뭐 당은 다르지만 이준석 어쨌든 보수의 그걸 대표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문제가 문제에서 서로 싫어하고 있다라는 게 문제인데 쉽지 않습니다, 지금은 쉽지 않은데요. 다 져가지고 더 어려운 상황을 만드느니 누군가가 먼저 손들고 이거 하자라고 하는 사람이 승자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도 안 되겠죠. 근데 지금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자기 걸 내려놓고 있어 뭘 해야 당명 되는데. 개정이 있는데요. 아 당명 개정? 네, 당명 개정으로 될 공화, 거면 뭐. 민주 유력하게 민주공화당 뭐 미래 자유 이런 거. 연대당 이런 게 네, 거론된다고 미래. 하는데 이게 자가당책인 게 지금 국민의힘의 모습을 보면 공화라는 그 얘기가 어불성설이에요. 공화라는 거는 공적인 어떤 그 공공선에 대한 네. 헌신과 존중 이게 이제 공화의 전제예요. 근데 저렇게 내란을 일으킨 그런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에서 그와 절연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윤석열 없는 윤석열당 비슷하게 지금 돼 있는 상황에서 공화를 얘기한다는 게 가당키나 합니까? 그러니까 그건 그냥 간판가리 하는 거지 속은 하나도 변화가 없는 거고 뭐 미래를 넣든 자유를 넣든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는 바뀌었다라는 거는 스스로 이렇게 일종의 자기 위로를 할 뿐이고 국민들은 전혀 그 체감하지 못하고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한동훈 전 대표 징계에 대한 국민의힘 지지층의 반응과 의견과 국민 전체의 의견 분포가 굉장히 달라요. 이게 굉장히 안 좋게 작용을 할 거다라는 여론이 국민 전체에서 높은데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라는 답변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 간극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그 기본 토양부터 얼마나 지금
이 오염이 치유 되는 불가능한 그런 정당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지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고쳤을 수 없는 정당이 되는 거고 아예 무너뜨리고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든지 아니면 4분 5열 끝에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앞서 의원님 거론하셨듯이 전부 눈치 보면서 이제 자기 보신만 하고 있잖아요. 아니, 대구시장 지금 출마 예정자가 10명이에요. 서울시장 아직 0명이고 경기도지사는 결과적으로 0명이 될 것 같은데도 이게 지금 단적으로 국민의힘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 근데 참 저는 약간 신기한 게 늘 이제 갖고 있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아니,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국민의힘에서 대선 후보 영 없어서 한 명 데려온 거잖아요. 용병으로. 뭐 국민의힘에서 옛날부터 뭐 성장하던 그렇지. 사람도 아니고 근데 버리기가 난 어렵지 않은 문제 같은데 왜 이렇게 못 버리는 아니 걸까? 윤어게인이라는 세력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 당원이 크게 늘었잖아요. 그 당원이 집중적으로 늘어난 거고 그게 전환길 고성국 같은 사람들의 캠페인. 거기에 이제 경도된 사람들이 당원으로 가입해서 그 숫자를 형성하고 세를 형성한 거예요. 그게 전당대회 결과로 증명했고. 그러니까 저 오른쪽 극단으로 정당이 쪼그라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과감하게 중도 보수로 확장하겠다 이러고 있으니까 이 구도나 이 흐름이 고착화되는 겁니다. 이게 장기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보수를 수권 가능한 보수를 다시 세우려면 아예 무너뜨리고 새로 설계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해요. 가치부터. 네. 그러니까 저는 언젠가부터 국민의힘은 가치도 없고 정책도 없는 정당이 돼버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 그러니까 네.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소나무당도 대표했고 민주당 이제 전 대표이기도 대표. 하죠. 네. 복당 신청을 내일 합니까? 예, 그 송영길 뭐라고요? 전 대표가 그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돈봉투 살포 의혹 등등등 별건 기소까지 포함해서 다 기소가 됐었는데 2심에서 전부 무죄를 받고 나서 민주당에 복당 신청을 내일 하고 자신의 원래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로 지금 임대 계약을 하나 했다고요. 집을. 아 이재명 대통령 의원이었을 때 그렇죠. 그 지역구. 본인이 여기서 이제 우뚝 섰잖아요. 송영길 네, 의원 네, 네. 당시에. 그리고 나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바톤 터치해서 거기서 이제 당선이 됐던 건데 거의 뭐 다시 찾으러 간다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계양을 국회의원의 보궐선거 출마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고 네. 그 송영길 대표의 복당으로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까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것이 당내의 분위기입니다. 아 당내 어쨌든 약간의 뭐 친문 그다음에 친명의 좀 분화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중요한 역할을 할 만한 사람으로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는 모양이군요. 그럼 어떻게 송영길 전 대표는 당연히 친명 쪽에 좀 더 힘을 실어줄 사람으로 봐야 되는 거죠? 최윤경 기자님이 다시 찾으러 간다라고 아주 정말 점잖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저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빚받으러 간다 딱 이렇게 느껴지는 측면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본인이 서울시장 출마를 하는 과정에서 자기 지역구를 아까 말씀하셨듯이 바톤 터치하고 그리고 본인이 상당히 희생을 했다라고 본인도 얘기하고 다녔다라고 저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서운한 게 많다라는 얘기도 하고 그랬다는데 어찌됐든 간에 뭐 독수 독가든 뭐든 무죄 선고가 나온 거잖아요. 이제 대법원 판결만 있는 상황에서 본인은 다시 명예 회복을 하고 권투 중례하고 싶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지역은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 중에 측근이라고 하는 김남준 대변인이 가려고 했던 지역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로 보면은 송영길 전 대표를 상당히 환영하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빚을 갚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 출마할 가능성이 꽤 있다라는 것이 지금 중론입니다. 네. 저는 뭐 개항 출마는 거의 확정됐다고 보고요. 아 송영길 전 네, 대표의 당에서도 외면하기가 어렵죠. 이재명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빚이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대통령이 대선 패배 이후에 재기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그 디딤돌이 된 거예요. 그 개항 지역구를 송영길 대표가 내놓고 서울시장 출마한 게 때문에 그 외면하기 어렵고요. 전략공관위에서 전략공천 100%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이번 재보궐선거는 그 차원에서 배치를 전체적으로 할 텐데
김남준 대변인이 거기에 출마한다고 본인 스스로 얘기하거나 대통령실이나 당에서 입장을 밝힌 적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어요. 네. 공식적으로는. 근데 금요일에 저희 방송에서는 거기 집을 얻었다고 했어요. 김남준 준 대변인이. 네. 근데 계약을. 달리 배치할 가능성이 있죠. 예를 들어 어디로 박찬대 가요, 아니 의원의 인천에 지역구나 이런. 선거도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평택도 있고 예. 뭐 또 있네. 다른 데도 있기 때문에 굳이 거기에 꼭 배치해야 된다는 당위성이나 아니면 불가역성까지는 아직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네. 송 전 대표가 저렇게 나오면은 당도 불가피하죠. 내줘야지 뭐. 그리고 아마 그렇게 해서 국회에 입성하면 전당대회를 비롯해서 당의 차기 권력구도, 지형 여기에 영향을 주겠죠. 아무래도 당 대표를 지냈던 사람이기 때문에 게다가 이제 이번에 다시 국회 들어오면 6선이잖아요. 남다른 무게감이 있죠. 네. 그럼 그런데다가 국회의장 출마도 가능하겠네. 네, 친명 좌장 위치가 바뀔 거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지금 뚜렷하게 친명 좌장이 없어요. 아. 그러니까 김민석 총리한테 그런 역할을 기대하는 건데 경우에 따라서는 바뀔 수도 있다 그 얼굴이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근데 송영길 대표 메시지를 보니까 입각 문제까지 다 열어놓고 아마 본인은 장래를 고민하는 것 같아요. 이분이 뭐 안 해본 게 없어요. 다 해봤어요. 광역시장, 뭐 네. 국회의원, 뭐 당 대표 다 해봤는데 아직 행정부 경력이 없더라고요. 그런가요? 그래서 본인으로서는 총리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럴지도 그래서 몰라요. 다양한 선택지가 있는데 네. 글쎄 당 내부에서 미묘하게 그에 대해서는 여러 이제 그 내부에 이른바 네. 개파랄까요? 그런 이해관계들이 좀 엇갈리지 않을까. 아, 근데 복잡하게 그러니까 만약 송영길 전 대표가 총리로 만약에 간다. 그리고 김민석 총리가 당대표. 당대표로 간다. 이제 이러면 나머지도 그냥 원래 계획대로 정리가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안 되면. 않으면 그럼 이제 진짜 이게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멀리까지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송영길 대표가 무죄 받았다는 것 이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위법 수집 증거 이 원리를 가지고 결국에 재판부가 또 판결을 내렸다라는 부분, 그 무죄를 받았다는 부분, 그 당시에 윤석열 정권 하에서 송영길 대표가 또 받았던 여러 가지 수사나 그리고 그 과정들이 얼마나 좀 힘들었었겠느냐,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무죄를 받고 이제 복당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개항 출마라든지 이런 결단은 당연히 본인이 정치적으로 할 수 있는 거고 아마 이제 연휴가 끝났으니까 당 내에서 슬슬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할지에 대한 이야기들은 나올 거고 네.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딱 뭐 정리가 돼서 가르마가 타졌다 이렇게까지 보기는 어려운데 다만 뭐 송영길 대표의 강력한 의지가 있으니까 당연히 당으로서는 이런 부분을 존중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조율하는 과정은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송영길 대표가 정치적 처신을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때 그냥 미련 없이 탈당함으로써 당의 부담을 아. 줄여줬잖아요. 근데 최근에 보면 그렇지 않은 정치인들도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과 좀 대비돼서 당도 대통령도 좀 부채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근데 그런 과거의 행적들이 있고 다만 저 무죄 받은 게 진짜 있지도 않은 일을 검찰이 꾸며내가지고 그야말로 정치 검찰의 조작 사건의 희생양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물론 저는 위법 수집 증거 독수 독과에 따른 이 어쨌든 무죄 판결 인정합니다. 그리고 독수 독과론을 지지해요. 그러나 진짜 아무 근거도 없는 그러면 윤관석 의원은 왜 징역을 살았습니까? 그러니까 전당대회 때 돈봉투 사건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 네. 송영길 대표가 거기 출마해서 당선된 것도 사실이고 다만 그 연관성을 검찰이 무리하게 증명하려고 하다가 이제 저게 난 거죠. 근데 이제 아예 없었던 거를 마치 창조해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제가 보기엔 사실하고 좀 다르다. 네. 여튼 무죄를 선고받고 지금 이제 복당하는 송영길 대표 뉴스 전해드렸고요. 조국혁신당은 광주대구의 단체장은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서로 결선 투표해서 결정하자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실상 이제 선거 연대를 제안한 것인데요. 민주당에서는 아니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다. 갑자기 우리 좀 시간을 달라 이제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조국 아니 혁신당. 연대만 하자 그랬지 선거 연대라는 표현을 안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어디하고 어디 결선 투표를 하자고요? 그러니까 광주, 대구 대구. 단체장. 이게 사실 큰 거기에 뉴스가 조국 되진 않았습니다. 혁신당의 후보가 있습니까? 잘 모르겠는데. 내겠죠. 내겠다. 네. 후보가 있어야 결선 투표를 하는 거죠. 그냥 알아서 잘하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자 그리고 네. 북한 관련된 소식 하나 짧게 좀 그렇습니다. 볼까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설 연휴 마지막 날 우리 그 민간 무인기 북한 침투 사건 있었잖아요. 북한에 무인기 한번 이 정부 들어와서 2번 갔을 때 잡아냈지 않습니까? 지금 누가 보냈는지. 이거에 대해서 정부 차원의 공식 유감 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접경 지역의 비행 금지 구역 설정한다 등등 재발 방지 조치를 발표를 했는데요. 요거를 두고 이제 김여정의 지금직함이 뭔가요? 부부장이 이제 담화에서 화답을 했습니다. 정동영 한국통일부 장관이 18일 우리 국가의 영공을 침범한 한국 측의 무인기 도발 행위에 대해 공식 인정하고 유감과 함께 재발 방지 의지를 표명한 데 대하여 높이 평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정동영 장관이 유감을 표현하고 그다음에 김여정이 화답을 하고 뭐 이런 이제 그림이군요. 네. 참 유감스럽네요. 이렇게 유감 표명한 것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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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일단 하실 것 같아서 지금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주장에 따라서 더 이상 대한민국과 북한은 통일을 궁극적으로 성취하기 위한 특수관계가 아닌 것처럼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완전히 무슨 국가 대 국가 관계인 것처럼 기정사실화 했으면은 적어도 우리 안보와 관련해 가지고 소위 그 이제 주고받기 tit for tat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어떤 도발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확고한 대응 의지가 있다라는 것, 능력이 있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사실 이 지금 9.19 합의 일부를 복원할 뿐만 아니라 5.24 조처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때 소위 천안함 폭침과 관련한 5.24 조처였을 것 같아요.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전향적인 지금 자세를 취하면서 뭔가 남북 간의 평화 시도를 한다 그러는데 네. 그럼 북한은 뭘 했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마치도 무슨 굉장히 그 냉전적 사고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국가 대 국가의 관계라면은 말은 부드럽게 하더라도 실제로 우리 것을 지키려는 내공이 있는지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런 점에서 지금 접경 지역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한다 그러는데 접경 지역에 대해서 비행 금지를 하지 않았던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뭐래든 평화의 어떤 파트너라고 정치적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의 국민의 안정과 국가의 안보에 가장 위협이 되는 존재가 북한 정권이라는 거는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먼저 마치도 상대가 결혼을 할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신방부터 꾸미고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진 자로서의 상당히 그 평화적인 제스처라고 그렇게 또 주장할지는 모르지만 이거 자체가 국가 안보나 외교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안 좋은 선례를 남긴다는 거는 우리 역사의 경험으로 볼 때 제가 한 15가지 사례를 들 수가 있어요. 네. 아마 또 통일부 장관이니까 뭐 국방부 장관이 이야기한 톤과는 또 다른 톤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요. 뭐 요 소식은 요 정도로 정리하고 우리 또 최윤경 기자가 네. 오늘 생일이에요? 아니요. 아니요. 뭔 생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 생일 평론가분들의 비밀로 논평이 별로 안 필요한 편하게 뉴스들을 그냥 보시기 좋아요. 네, 좀 몇 개 한 준비를 또 해주셨죠. 아, 최윤경의 시각이 잔뜩 녹아 있는 뉴스들입니다. 저의 관심사. 관심사. 70대 목 디스크 환자가 2016년에 비해서 2024년에 50%가 늘어났대요. 그러니까 2016년에는 12만 명이었는데 네. 2024년에 18만 명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아이고야. 주 원인은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건강 자꾸 챙겨야 이렇게 돼. 목 운동을 해야지. 네, 뭔 해야 스마트폰을 돼요. 덜 볼 생각은 아무도 하지 않고 목 운동을 할 생각을 네. 하고 계십니다. 스마트폰 안 볼 수는 없죠. 없습니다. 네. 근데 유튜브가 아무튼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맞아. 어르신들 유튜브 엄청 많이 봐요. 보세요. 엄청나게 그러니까 그 보십니다. 강성. 70세 이상 스마트폰의 보유율이 그때 당시에 17.6%였는데 지금 73%까지 올라갔대요. 와. 목튜브 안 됩니다. 하여튼 여러분도 다 지금 고개 뒤로 좀 젖히고 계시고요. 네. 자, 최윤경 기자님 계속 전해주시죠. 다음에 또 이거는 네. 사실 길게 봤을 때는 또 중요한 이슈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개그우먼 박나래 씨를 네. 수사해오던 그러게. 강남 경찰서의 수사 책임자가 퇴직하고 박나래 씨를 대리하는 로펌 있잖아요. 그 로펌으로 재취업했다고 합니다. 수사 책임자가? 네. 경찰이. 그러니까 전관 예우를 받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경찰이 그렇죠. 퇴직 요새는 경찰이. 경찰도 많이 요새는 검찰도 많지만 검사 힘이 많이 줄어들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수사를 경찰 경찰이 경찰이 하잖아요. 수사를 하기 취업 제한 때문에 대상이 아닌가 보죠.
뭐 그게 4급 이상인가 네. 뭐 그렇죠. 취업지원 아마 대상이. 그런 걸 피해 갔을 것 어, 같은데 어. 요새 로펌에서 대거 영입을 많이 합니다. 네. 아니, 그 본인이 수사하던 저건 이해 충돌이 너무 심각한데. 아니 본인이 수사하던 논란이 사건인데 되겠는데. 그 수사관이 변호인으로 간다는 그러니까 변호하는 팀으로 회사, 간다는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로펌으로 가는 거니까 뭐 말도 안 담당은 안 되죠. 하는 거로 갔겠죠. 그 사건. 아이. 그러나 뭐. 거기서 네, 로펌. 아니 수사 정보만 조금 다- 더 사실관계를 보긴 봐야겠는데. 말이 되나 이게? 근데 본인의 주장은 로펌과 본인의 어. 주장은 이 사건이 강남서에 접수되기 전에 이 사람이 이미 면접을 봤다라고 네. 주장하고는 있거든요. 근데 아무튼 퇴직하고 나서 바로 넘어간 것은 너무나 이제 아, 의심할 만한 그런 그러게요. 상황이죠. 네. 근데 앞으로 봐야겠네. 경찰들의 이제 이런 일들이 검사들한테 보던 것처럼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사는 이제 검경 수사권 검사는 10월달에 독립을, 네. 없어지니까요. 네, 이제 수사관들만 있는 거죠. 네. 그다음에 또 하나가 네. 그 전공의들이 하루 최장 연속 근무 시간이 몇 24 시간인 줄 시간. 아세요? 36시간이었습니다. 36시간이었습니다. 아, 하루 꼬박하고 반. 하루 반나절까지를 그냥 연속 근무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었는데 네. 그거 이제 법을 통과시켜가지고 24시간. 네, 앞으로 21일부터는 24시간까지만 연속 근무할 수 있게 해달라. 24시간도 살인적이네. 그러니까 이제 많이 도망갔잖아요. 물론 이제 중간중간 잠깐 뭐 눈 붙이긴 하긴 그치, 합니다만. 이제 중간에 누워 있다가 이제 네. 호출하면 다시 가고 이제 이런 일들을 해왔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24시간으로 줄였고, 아. 그다음에 주당 근무 시간도 80시간에서 72시간으로 줄여가고 있다고 그래요. 합니다. 그때 참 그 인턴 하시던 분들께 큰 힘이 됐던 게 그 탱글 쭈꾸미 아니었습니까? 그분들이 36시간이라고 이거 먹으면서 그래도 힘냈었거든요. 그랬군요. 네. 네. 그런데 왜냐면 이제 쭈꾸미가 또 힘나는 데는 최고니까. 네. 왜 쓰러진 소들 일으킬 때 있는 집에선 낙지 먹이고 없는 집은 쭈꾸미 먹였잖아요. 네. 그래서 탱글 쭈꾸미 저희 베스트셀러 상품입니다. 이게 사실. 네. 이거 지난번에도 했었지. 네, 맞아요. 맛있더라고. 내놓을 때마다 잘 나가니까 네,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국내 유일 쭈꾸미 원물 따로 소스 따로 가는 탱글 쭈꾸미 한 팩당 600g 들어가고요. 요게 이제 1인분으로 계산하면 한 3인분 정도 되는 양인데 1인분 가격은 한 3,900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탱글 쭈꾸미 3팩 9인분에 35,900원, 5팩 15인분에 58,900원, 5팩부터는 무료 배송이 들어가고요. 하여튼 요건 그냥 내놓으면 항상 거의 품절이에요. 쭈꾸미들이 항상 요즘 저 유튜브 켜놓고 장르만 여의도에서 이거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것만 보고 있대요. 나온다 싶으면 그냥 다 튄다는 거예요. 저 바다 쪽으로. 아시겠죠? 네. 네. 쭈꾸미 드시냐고 뭐 제 얘기는 안 들으시네. 자, 하여튼 탱글 너무 좋다. 네, 탱글탱글 하잖아요. 이게 두 번 볶은 거라는 게 좀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이게 원래 그냥 한 번에 볶잖아요. 한 번 그럼 볶아? 되게 탱글탱글해요. 근데 지금 원래보다 약간 줄어든 것은 진짜? 그래도- 집에서 해와가지고 여기서 데웠거든요. 아, 그래요? 네. 원래 훨씬 크고 더 왜냐면 이제 여기서 데우면 여기서 막 볶으면 다른 직원들이 뭐라고 옆 그렇게 사무실에서 하도 항의가 들어와가지고 아 누가 이걸 집에서 해가지고 오셨어? PD님이. PD님이요. 예. 아 사모님이 고생하셨겠네. 아, 그러면. PD님이 합니다. 아 직접 하셨어요? 네, 네. 그럼요. 아니 뭐 36시간 일하는 인턴도 있는데요. 뭐. 자, 그렇게 탱글 쭈꾸미 여러분께 맛있게 들어가니까요. 댁에선 편안하게 그냥 볶기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유, 참 맛있는 탱글 쭈꾸미 많이들 들여가시고 오늘 세 분은 요 정도에서 보내드려도 될 것 같은데요. 네, 다 드셨죠? 네. 네, 부족한 부분은 주문하세요. 주문하시면 집으로 오니까. 네, 자, 맛있게들 드시고 우리 세 분은 다음 주 목요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